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2학기의 11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지구온난화라든가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걸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개념으로 갈 텐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어떤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달릴 때는 그 자동차 연료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걸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꾸죠. 그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되죠. 그 운동 에너지로 자동차가 달려가요.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들이 다 이렇게 전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존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학년 수준에서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에너지라는 녀석의 종류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에너지의 종류가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에너지 보면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제 위치 에너지를 요즘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값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익히 배운 내용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뭐 긴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뜨거운 물체에서 생기는 에너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열이라는 게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고온에서 저온 방향으로 열이 갑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이 찬물로 가서 뜨거운 물은 식고 찬물은 데워지면서 온도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열의 흐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갔을 때는 뜨거운 고온에서 차가운 저온으로 이동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흐름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전기 에너지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전기 에너지고요. 그리고 뭐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그리고 핵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원자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우라늄을 이렇게 우라늄을 핵분을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 혹은 수소 핵 융합을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 즉 핵의 변화를 통해 나오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합이 있다면 그 결합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되는 반응이라고 합시다. 그럼 수소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산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얘랑 얘가 반응해서 뭐가 돼요? 두 개의 H2O로 바뀌죠. 두 개의 H2O로 바뀌죠. 이렇게. 이때 이 결합들, 이 결합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화학 에너지는 어떤 물질의 화학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수반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녀석이 일정한 형태로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는 계속해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형태의 에너지는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단 100% 전환이 된다면 좋겠지만 100%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열 에너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일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았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열 에너지로 다 바뀔 수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건 100% 가능해요. 그런데 열 에너지라는 것은 특성상 100% 활용할 수가 없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열 에너지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열기관을 보면 알겠지만 만들 수는 있는데 100% 모든 열 에너지를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이에요. 에너지는 A라는 에너지가 B라는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B라는 에너지가 A라는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A가 B로 100% 될 수 있지만 B는 A로 A가 100% 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환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B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열 에너지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죠. 테넷. 이제 극장에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테넷이라는 영화의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 자연계에서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영화 보면 머리가 깨지겠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를 잡고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요, 이 엔트로피가 역으로 흘러간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놓고 뚜껑을 놓고 이렇게 손으로 내가 떨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얘가 자연히 샥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원래는 에너지 흐름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는 건 100% 가능하지만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건 100%가 안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된다. 역으로도 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방향성이 있다. 전환 가능하고 방향성이 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이제 이 에너지들끼리의 전환이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에너지를 써뒀죠.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핵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는 사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는 사례, 이 사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쉬운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핵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핵 융합 또는 핵 분해를 통해 빛이 나오는 예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학기 때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 배웠죠. 바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태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이라고 부르는 녀석들, 그 녀석들은 수소 핵 융합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빛을 내주고 있죠. 맞죠? 그래서 핵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사례는 또 뭐가 있냐라고 보면 이 원리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막바지에 배울 텐데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원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우라늄을 분열할 때 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내는 방법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내는 게 화력 발전이고 열을 낼 때 핵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 그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핵 에너지를 가지고 먼저 뭘 만들었어? 열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물을 끓였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드는 사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자로가 있겠죠. 그 안에서는 핵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들죠. 자,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사례를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배울 내용인데 뭐냐면 열기관이죠. 열기관. 일종의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엔진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어떤 연료를 태워요. 태웠더니 열이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사례죠.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드는 사례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마찰. 끽 하고 멈추게 되면 마찰이 되고 마찰이 되면서 그 물체는 멈추죠.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 대신에 뭐가 발생하게 돼요?
열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반대의 사례는 마찰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볼까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 만들 수 있죠. 우리 전기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꽂으면은 전기 난로에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막 따뜻하게 열이 나오죠. 아니면 다리미, 전기를 꽂았더니 뜨겁게 되죠. 헤어드라이어, 전기를 꽂았더니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맞죠? 이런 전기를 꽂았을 때 열이 나오는 것들을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전열기라고 부릅니다. 전열기. 이 전열기들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드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펠티어 소자라는 게 있어요. 펠티어 소자. 펠티어 소자. 이 펠티어 소자는 이 펠티어 소자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는 그냥 지열 발전을 책에서는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펠티어 소자나 지열 발전이 뭐다?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사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맞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자, 여기에 물을 높게 쌓아놨다가 이 물이 흘러가는 힘을 가지고 돌려서 전기를 얻네. 높게 쌓여있다. 포텐셜 에너지. 흘러갔다. 운동 에너지. 즉 여기까지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걸 가지고 발전기를 돌렸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죠.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 수력 발전이죠. 수력 발전. 그리고 모든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이 발전기라는 개념 자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쉽게 말하면 전기를 꽂아주면 움직이게 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니까 통칭 모터라고 부르죠. 모터, 전기 에너지 넣어주면 움직이죠. 뭐 우리말로는 전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전지 혹은 충전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터리라는 녀석들 있죠. 그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에는요,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뀔 때 전기를 방출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반대로 B라는 물질을 A라는 물질로 바꿀 때는 전기를 넣어주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뀔 때 어떤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럼 반대로 이 B라는 물질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 얘를 다시 A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처럼 화학 결합 속에 있는 그 에너지, 뭐야? 화학 에너지죠. 이걸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서 화학 결합에 저장해서 화학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건 배터리가 이제 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건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만약에 충전지 기준으로는 방전,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핸드폰을 쓰고 있는 상황. 자,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사례는 뭐냐면 충전기가 있겠죠.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핸드폰 충전기를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죠. 충전된다는 건 어떤 얘기야? 배터리 안에 있는 물질이 방전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많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꿀 수 있냐? 있잖아.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구죠. 전구, 전등. 전기 꽂아줬더니 빛이 나와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가? 뭐 이거야 뭐 예전 같으면 신기술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흔한 기술이죠. 빛이 닿았더니 전기가 생기더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합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그 전지를 태양전지라고 하거든요. 이 태양전지는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가지고 비대에너지를 만들 수 있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뜨거워진 물체는 결국 자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빛을 낸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쇠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빛을 안 내는데 그 쇠를 갖다가 뜨겁게 달구면 용광로에서 뭔가 뻘건 빛이 나는 쇳물이 흐르죠. 이런 용광로 같은 것들이 열에너지에서 비대에너지로 변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해로부터 빛을 받았지만 우리 몸이 뜨거워지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밖에 내놨는데 그 밖에 내놓은 물체가 분명히 비대에너지를 받았는데 그 물체는 뜨거워집니다. 이게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선이라고 불러요. 복사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비대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쓰는 요거 있죠. 화학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사례.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저장 단위인 ATP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ATP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이라는 어떤 물질에 포스페이트가 트리플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3개 붙어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뭐 더 있냐면 ADP라는 물질도 있어요. ADP.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이고, 이 물질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포스페이트가 더블 2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ADP에 P 하나 더 붙여주면 뭐가 될까? ATP가 되겠죠. ATP에서 얘를 하나 떨궈주면 뭐가 될까? AD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될 때, 그리고 얘가 될 때, 이때 화학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ATP가 ADP가 되고, ADP가 ATP가 되는 거는 일종의 화학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이때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가 바로 ATP거든요. 이 ATP를 ADP로 만들면서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로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ATP, ADP, 화학에너지를 근육의 수축, 뭘로 만드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맞죠? 역학적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 운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ATP라는 화학 물질을 에너전으로 하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사례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전환되더라도 총합은 일정해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총합은 일정한 상황.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로 이 녀석. 네.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그 에너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배터리죠. 맞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배터리가 바로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 그 안에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화학에너지예요. 화학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를 켜면 이 화학에너지를 뭘로 만들어줘요?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이 전기에너지를 100만큼 넣어줬다고 합시다. 전기에너지를 100만큼 넣어줬어요. 그럼 이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스마트폰은 되게 다양한 일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 수 있겠죠. 맞죠? 소리도 일종의 진동, 떨리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소리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을 봤을 때 화면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빛이 나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서는 빛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는 빛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울립니다. 울려요. 진동. 진동도 이렇게 떨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핸드폰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 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발열. 아이고, 핸드폰이 이렇게 뜨거워졌지? 발열.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예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에너지들이 나오겠지만 얘네들만 대표적으로 봅시다. 지금 나는 핸드폰에 배터리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만 넣어줬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얘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소리도 만들고 화면도 빛도 만들고 역학적 에너지 막 흔들림도 만들고 막 열도 만들어요. 핸드폰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때 이 처음 넣어준 전기 에너지가 100이라면 얘네들도 얼마씩 에너지 나오겠죠? 이미의 값을 한번 써볼게요. 스피커가 만드는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를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사실 화면 빛 에너지를 쓰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이 에너지를 30을 쓴다고 합시다. 30. 그 다음에 윙윙 울리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15라고 합시다. 그리고 뜨거운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 50이라고 합시다. 50.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어떤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었고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에너지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했지만 그 에너지의 총합은 처음에 들어온 전기 에너지가 100이죠. 나중에 나온 소리 에너지 5, 빛 에너지 30, 역학적 에너지 15, 발열 에너지, 열 에너지 50 하면 다 합치면 얼마예요? 역시나 100이죠. 처음에 들어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총량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물론 선생님, 그럼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효율이 정말 좋은 거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소리 들으려면 소리 에너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스마트폰을 보려면 빛 에너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딴짓 하다가 알람 소리 들으려면 딴짓 하고 있다가 정종쌤 수업 시간이네, 빨리 줌 들어가야지, 찡 진동 울리려면 필요하죠. 이거 다 필요한 에너지죠. 그런데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손이 뜨거워져. 굳이 나는 그 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실된 에너지로 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가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 높냐를 따지는 거고, 이처럼 유용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 에너지가 나온다면 얘는 손실로 이렇게 칩니다. 근데 어쨌든 손실된 에너지까지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어떻다? 에너지가 전환되더라 하더라도 이 전과 후의 에너지 총합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이게 나중에 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이것까지 꼭 이해해 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도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20분 초반쯤 예상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열 기관, 그리고 열 기관에서의 열 효율,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까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줌에서 봐요. 안녕.